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새해 첫 시간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미술관을 즐겨 찾는 우리나라 대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입니다. 쉬운 언어로 과학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해주고 계세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보통은 이렇게 제가 인연이 있는 게스트가 출연을 하시면은 뭐 어떻게 지내셨느냐 이런 거 일단은 뭐 그렇게 근황부터 여쭤보곤 하는데요. 교수님 근황은 제가 TV랑 뉴스로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겠지만 전 놀랐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내용이 방송에 나오다니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 병이 제때에 처치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제때만 잘 시술을 받으면 워낙 지금 현재 과학기술이 뛰어나게 발전을 해서 그 뒤에 잘 관리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건강합니다. 계속 그럼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써주시고 말씀도 많이 감사합니다. 말씀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는 물리학자 아니신가 합니다. 탁월한 작가이시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하시죠. 얼마 전에 심채경 박사님이랑 공저로 내신 과학 산문에 보니까 근데 좀 이거 좀 여쭤봐야겠다 싶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를 물리학자라는 틀로만 바라보신다면 김상욱이라는 사람을 납작하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통이 쉬워진다면 조금 납작해지는 것쯤은 참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암흑 차원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제가 원래 이 시간에는 이제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릴 때 보통은 책 날개에 있는 소개글 보고 소개를 하는데 교수님은 스스로 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싶으세요? 교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소개 방식은 인스타그램에 쓰여 있는데요. 네. 예술을 사랑하는 다정한 물리학자. 예술을 사랑하는 다정한 물리학자. 이렇게 소개되기를 가장 바라지만 진짜 다정한 사람은 아니고요. 예술을 사랑하는 다정한 물리학자 그 단어들 사이에 뭐 암흑 차원이 뭐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게 있나요? 그건 그냥 쓴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술을 사랑하는 다정한 물리학자. 네, 암흑 차원 저한테 그런 어두운 면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책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진짜 영광입니다. 과학 산문에 이렇게 독서 습관에 대해서도 좀 써주셨어요. 지하철에서 빨간 볼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종이책으로 읽는다. 그리고 되게 책들을 종이책으로 지하철에서 많이 읽고 있다 주로.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독서량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세 권도 다 이렇게 600쪽짜리 막 500 몇십 쪽짜리 600쪽짜리 2권 500 몇십 쪽짜리 한 권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지하철에서 다 읽을 수 있는 양입니까? 당연히 지하철에서만 읽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시간을 거의 오롯이 책에 쓴다는 뜻이지 아마 집에서 더 많이 읽긴 할 것 같긴 한데요. 책 읽는 거는 그 지하철 타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서울에 나왔다 가는 것 자체가 그 많은 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뭐 나갈 때마다 시간이 한 2-3시간 이상 확보가 되니까 그때는 언제나 다 오롯이 책을 보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지하철보다는 아무래도 집에서 보거나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있겠죠, 당연히. 두꺼운 책을 좋아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얇은 책에는 뭐 신뢰가 안 간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학 작품보다는 주로 이제 넌픽션을 읽는 이유가 뭐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 새로운 관점이나 내용은 수많은 어떤 논증이 보통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이 정도 분량으로 저를 설득해야 제가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짧으면 이렇게 좀 뭔가 그런가 이러다 끝나는 느낌? 그래서 아마도 제가 고르는 좋은 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 그렇지 하면서 제가 납득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도 좀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정말 참신하거나 좀 도발적인 주장을 들으면은 왜 하고 그렇죠. 맞아요. 세네 번 정도는 저자한테 묻고 싶고 그 대답이 충분히 있으려면 부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교수님은 저런 거는 좀 싫어하시겠네요. 어떤 뭐 무슨 책 뭐 막 요약해준다, 뭐 5분 만에 정리, 뭐 이런 거 다이제스트 책들. 그런 책은 아예 거들 때 보지도 않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야말로 저는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건 저 개인적인 취향이라. 네네. 아니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렇게 책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 책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를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으신 혹은 정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책으로 꼽으신 분이랑 책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어요. 주로 그럼 논픽션 중에서도 과학교양서 쪽이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과학교양서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데요. 네. 오히려 제가 과학자다 보니 저 인문학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모르는 분야에도 알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네. 과학 쪽도 생물학 쪽에도 관심이 많고요. 생물학. 왠지 물리, 뭐 우주 이런 쪽은 물론 제 전공 분야만 자세히 알고 있지만 대충 이제 그 기본 지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거를 더 많이 알게 될 확률이 되게 적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물학 쪽이 더 관심이 많고 대개는 인문학, 역사 뭐 이런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인류학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책 3권도 논픽션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과학 교양서인데 약간 인문학적인 성격이 섞여 있고 그렇죠. 물리학 책들은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조지프 헨릭의 호모사피엔스, 에드 용의 이토록 굉장한 세계, 이렇게 3권입니다. 저 넥서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2부에서 넥서스 한번 집중해서 내일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호모사피엔스랑 이토록 굉장한 세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 사실 이 2권을 다 못 읽었거든요. 너무 두껍긴 하죠. 두껍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 정도는 돼야죠, 사실 책이. 이게 두껍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크기도 커요. 네, 가끔 좀 작고 두꺼운 책도 있는데, 네, 크기도 큰데. 일단 호모사피엔스는 여기 지금 실물이 없는데 네. 어떤 책입니까? 꼽아주신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목이 너무 평범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제목이 이게 뭡니까? 사피엔스도 있는데 이미. 네, 근데 사피엔스하고 상당히 다른 결의 책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어쨌든 그 인류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라고 할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쓴 책이라서 네. 수많은 사례와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긴 한데요. 네. 이 책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은 그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유전자와 문화는 함께 진화한 것이다. 공진화론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분야가 있잖아요. 네.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진화론일 텐데. 진화론, 진화심리학. 진화심리학 이제 그런 계통의 많은 학문들이 있고 논쟁도 많고 뭐 사람들의 말도 많고 그런데요. 그런 분야에서 아마도 가장 현재까지 제 생각에는 그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 이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이론을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좀 잘 썼으면은 좀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호모사피엔스를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목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본질은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을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설명한 그런 책이 아닐까. 제목이 오히려 뭐 유전자가 문화다 뭐 이런 식의. 차라리 그렇죠. 네, 문화는 유전된다. 맞아요. 네. 그랬으면 어떨까 싶지만, 네. 어쨌든 그런 책이고, 책 소개 글을 이제 출판사가 카피를 뽑았는데 그것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와닿습니다. 스티븐 핑커, 제러드 다이아몬드, 리처드 도킨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칙한 책, 요런 문구인데, 핑커랑 다이아몬드, 도킨스도 각각 어쨌든 뭐 인간을 좀 인류 문명을 설명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좀 정말로 이렇게 핑커 틀렸다, 다이아몬드 틀렸다, 도킨스 헛소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사실 네. 되게 좀 과장된 그런 홍보 문구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마도 그런 홍보 문구가 의도했던 바는 그 기존의 인간을 이해하려는 과학이 유전자에 집중해서 보통 이야기를 했다면, 네. 그래서 인간의 많은 어떤 우리가 보기에 되게 동물들은 가지기 힘들 거라고 믿어지는 인간만의 특성들이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사실 그건 유전자에서 온 거야. 뭐 인간의 그 다른 동물들이 흔히 보여주는 본능에 따른 행동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인간을 계속 동물로 이제 가져가서 설명하려는 방식이었다면은 네. 이 책, 즉 유전자 문화 공제론에서는 오히려 유사성보다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에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끌어가거든요. 즉 인간은 문화가 있고 그렇죠.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얼마나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심지어 유전자도 바꿀 수 있고 문화에 의한 그 영향들이 유전자에 새겨져서 대를 이어 넘어가기도 한다는 사실 그 도킨스의 밈 같은 약간 네. 좀 되게 과학인지 사입인지 알 수 없는 그 밈을 좀 더 상당히 보강을 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물론 그 밈과 비슷한 어떤 문화적 현상이 있는 건 맞지만 네. 그게 과학적 대상일까 저는 항상 궁금했었는데 네.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밈을 이제 비판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그 인간의 문화 현상을 과학적 수준, 유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네. 그런 저를 아주 만족시킨 그런 그렇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아마 현재까지로선 최선의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설명해주는. 도킨스는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예시로 밈을 들었는데 도킨스가 예시로 들 때 밈이라는 단어 뜻은 또 지금 저희가 2020년대에 밈이라고 쓰는 단어랑 약간 좀 뜻이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예. 네, 지금은 뭐 약간 인터넷에서 재밌는 어떤 짤방이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이미지, 뭐 잘 퍼지는 작은 어떤 바이럴 되는 뭐 그런 짧은 소식 이런 건데 도킨스는 어떤 꼭 유전자만이 자기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문화 현상 같은 것도 복제를 하고 심지어 진화하는 거 비스무리하게 퍼진다.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서 뭐 변이 된다. 이런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밈이라는 것을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 바탕 위에 놓으려고 했다는 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물질적 대상을 원래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 DNA 같이 뭔가 밈이 이렇게 전파되고 진화하고 변이가 일어난다면 그 구체적인 물질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건 사실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분명 무언가 이렇게 복제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기는 하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사용되는 밈이라는 단어는 과학적인 견지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인 견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날 견지. 그렇죠. 오늘날 사용되는 밈이라는 단어는 사실 도킨스가 말했던 거하고도 다르죠.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하지만 아예 이 뜻으로 사용을 그렇죠. 하면요. 그것이 마치 그 생명체가 유전을 하듯이 그런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내가 하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과학을 그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는 곳으로 확장하겠다는 거라서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위험한 시도보다는 유전자는 유전자대로 있고 문화는 문화대로 있고 문화는 문화대로 전파도 되고 진화도 하지만 유전자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럼 영구히 남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자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 낸 다음에 그 밈 개념이 되게 이제 당시에도 유행을 해서 관련 논문이 나오고 이제 뭐 인문학 뭐 사회과학 쪽에서도 이 개념을 쓰니까 본인도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저서에서 확장된 표현형인가? 거기서 아마 밈, 나 그렇게 뭐 진지하게 한 얘기 아니고 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전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시로 든 거니까 워워 약간 이랬었고 뭐 더 깊이 파고들진 않았었죠. 근데 개념이 굉장히 일단 매력적이긴 하고 근데 이게 좀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뭐 변방의 과학 정도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뭐 어쨌든 아주 사이비 과학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유사 과학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개념 자체는 굉장히 세계를 보는 색다른 시선을 문화를 보는 색다른 시선을 좀 제공하는데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이 밈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약간 과학적으로 좀 흡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관점으로 보았다는 편이 옳을 것 같아요. 다른 관점으로 보았다. 네. 그리고 실제로 문화는 어떤 유전자처럼 이어지기도 하고 실제 유전자에다가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런 거죠. 유전자도 문화에 영향을 당연히 주는 것이고 주겠죠. 영향을 주면 또 영향을 주게 되죠. 영향을 주고 그렇군요.
도킨스와 다른 거는 조금 알겠고, 다이아몬드는 근데 뭐 유전자를 얘기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리학이 인류 문명에 현재 세상의 모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건 상당히 이제 좀 근대로 뭐 이 근대는 이제 역사학자다 얘기하는 근대가 아니라 그래도 좀 인간이 좀 걸어다니고 말도 얘기하고 문명을 쌓고 이런 시절 얘기인데, 호모사피엔스는 그런 시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책입니까? 사실 그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뭐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야기와 좀 차별성을 보자면은 네. 사실 이 조지프 헨릭이라는 사람이 이 네. 책 말고도 위어드라는 책을 또 냈거든요. 국내에 나와 있고요. 서구 사회가 얼마나 특이한 사회인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표준이 되어버렸지만 현재는 이 세계의 문화를 서양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서양식 복장을 입고 그쵸. 서양식 그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네. 아까도 서양식으로 악수를 하고 네. 근데 하지만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서양의 문화라는 것은 전체 인류를 놓고 봤을 때 뭐 5%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었던 네. 아주 특이한 문명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네. 거기서 포인트는 바로 그것이 서양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었던 동력이었다는 거고요. 사실 총견세를 통해서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왜 그 구대륙이 신대륙을 지배하는가를 이야기했다면은 이제 위어드는 그 문화의 차이를 통해서 왜 서양이 동양을 세계를 지배하는가. 핵심은 지리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였다는 거죠. 서구 문명의 문화가. 즉 이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호모사피엔스란 책도 사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DNA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간이라는 이 종에게는 그 본능으로 타고나는 것만큼이나 DNA에 각인된 것만큼이나 문화가 중요해서 사실 문화가 없이는 그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드는 가장 좋은 예가 그 옛날에 북극을 탐험하러 갔다가 지금은 저희가 북극을 갔다 오는 게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은 아니었지만 사실 19세기만 해도 북극에 갔다 온다는 거는 목숨 걸고 가는 일이고 실제로 많은 탐험대가 죽었죠. 그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다른 동물과의 차별성이 인간이 가진 지능이라면 북극에 그리고 길을 잃었던 그 탐험대원들이 결국은 겨울을 나지 못하고 다 죽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을 때 바로 인근 거리에서는 이누이트족이 편안하게 모여서 따뜻한 그 이글루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이 서양에서 온 이들은 지능이 똑같은데 에스키모와 지능이 똑같은데 왜 생존법을 거기서 찾아내지 못했을까? 이들이 몰랐던 것은 그러니까 이들의 부족함은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 이 북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냥법이라든가 집을 짓는 법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알았다면 이들은 생존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에스키모와 1년을 같이 살았으면은 그 문화를 전수받았을 거고 그랬다면 생존했을 거다. 즉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부분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잘하는 그런 종인가? 즉 남을 얼마나 복제를 잘하고 얼마나 공감을 잘하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도 사람들이 몽땅 다 왼쪽으로 가면 우린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동조 압력을 이게 이제 이건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건데요. 이런 본성은 문화를 익히기에 좋도록 되어 있는 본성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본성들이 사실은 그 다른 동물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늘을 날고 뭐 잘 보고 우리가 가진 가장 특별한 본성은 바로 문화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놀랄 만큼 뛰어난 그런 문화 습득 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키였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유전자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핑커의 책도 그렇고 다이아몬드 책도 그렇고 도킨스의 책도 그렇고 이 호모사피엔스도 그렇고요. 이제 가끔 저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문외한인 사람이 근데 저도 문외한이에요.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쪽 분야. 어떤 키워드 하나로 이제 방대한 인류사를 이제 우리는 왜 여기에 있고 이런 모습인가를 설명하는 게 어떤 키워드 하나로 딱 설명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 오 뛰어난 통찰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반대편에서는 또
진짜 그 분야 전문하시는 그 연구자들의 늘 공격이 환원주의다.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경우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 환원주의. 뭐 너무 한두 가지 요소로 모든 거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세부 틀린 것도 많이 생략하고 무시하고 이런다. 근데 이게 환원주의라는 게 늘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교수님 종사하시는 물리학도 대표적으로 끝판왕이죠. 환원주의의 끝판왕이죠. 환원주의의 끝판왕이자 네. 추구하는 정신도 그렇죠. 그냥 환원주의이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 환원주의라는 거를 뭐 물리학에서야 당연히 이제 물리학의 기본 개념과 그 정신과 학자들이 추구하는 게 환원주의겠지만 환원주의여야 하지만 근데 어떤 뭐 인류학에서 다뤄야 할 것 혹은 문화사에서 다뤄야 할 것 다른 뭐 지리라든가 뭐 그런 데서 다뤄야 할 언어학자들이 다뤄야 할 이런 문제들을 키워드는 지리다, 키워드는 유전자다, 키워드는 공진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접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거리를 두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대단한 통찰이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물리학자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되게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환원주의에 대한 환원주의 함정이라고까지 하는데 네. 환원주의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환원주의는 당연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환원주의의 진정한 힘 사실 환원주의가 아니었다면 물리학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고 못하죠. 우리는 결코 이 자연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릴레오가 처음에 마찰이 없는 빗면을 구르는 마찰이 없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요. 그런 네. 것을 생각해서 하나의 물체를 이 다른 모든 환경으로부터 분리해냈기 때문에 네. 비로소 물리법칙을 찾아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환원한다는 것이 자르고 잘라서 아주 단순한 어떤 수준까지 내려간 다음에 이것을 이해하여 전체를 이해하겠다는 게 당연히 옳을 수는 없을 건데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놀랍다고 생각해요. 환원주의의 한계가 놀라운 게 아니라 네. 환원주의를 가지고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놀랍지 않은가? 이게 그 환원주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과학의 영역에서는 그래도 과학자들끼리는 물리학자 아니라도 이렇게 많이들 환원주의에 공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생물학의 어떤 현상을 화학이 설명을 하면 그래서 분자 생물학이 나오면 그럼 생물학자들도 맞다. 화학자들도 화학 역시 생물학의 깊은 현상을 설명했어. 분자 생물학자도 우리는 화학하고 다르고 생물학하고도 달라. 이러면서 환원주의와 함께 즐겁게 자기 연구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학이 그 경계를 이제 갑자기 사회과학도 요즘 이제 많이 환원주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점점 과학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인문학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서 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과학은 뭐 그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내지는 과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 환원주의에 대한 되게 그 경계심과 좀 두려움과 또 이렇게 약간 노골적인 맞아요. 적대감이 있잖아요. 사실 과학 내부에서도 이제 환원주의만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복잡계 같은 새로운 과학이 있는데 그 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이게 많이 모여야지만 나오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복잡계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그런 경우는 환원주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그런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물리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아마도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런 방향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일주의라고도 부르고 하는데요. 그런 쪽에서 뭔가 좀 더 물리학적으로 얻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때는 좀 환원주의만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분야를 다룰 때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환원주의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런 전일적인 그런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는 과학 자체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리학적 개념을 써서 뭔가 하려는 시도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지나치게 그 분야를 단순화시키는 위험은 언제나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수님이 이제 마음 깊은 곳에 가지는 생각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약간 짓궂은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미술 작품을 교수님이 보시고 물리학자의 눈으로 봤더니 더 아름답다. 미술 전공하시는 분이 보는 거랑 물리학자랑
물리학자가 보는 거가 다를 수 있고 물리학자의 눈으로 봤더니 이런 면이 또 드러나서 더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죠. 근데 이제 이 미술이 아름다운 이유를 물리학으로 누군가 뭐 설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인간이 왜 이거를 아름답게 느끼는지를 뭐 유전자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할 때 이 거부감이 있고 사실 그 거부감을 이제 많이 존중해 주니까 그런 시도를 삼가죠. 많이 삼가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과학이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내지는 뭐 인간의 심리도 어떤 분자 수준에서 뇌과학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제 뇌과학자들은 열심히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입장엔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과학으로,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이제 과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과학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대상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란 것은 이제 물질적 증거에만 기반을 하여 네.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또 들어가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과학이 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즉 실험적 검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렇다면은 질문은 모든 것, 특히 이제 인문학이 다루고 있는 인간의 여러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이 다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마 그 유발 하라리가 쓴 그 사피엔스가 저한테 알려준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가는 어쨌든 뇌세포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다고 하면 물질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뇌세포가 없이 생각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내용과 결과물, 아까 문화 같은 것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다 물질적인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 그 상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즉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던가 뭐 우리가 정의롭다던가 이런 것들은 물질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의 체계라고 아마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상상의 체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걸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행동이 왜 정의로운 것인지를 물리학적으로 물질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합의하고 그게 그렇다고 그냥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과학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과학이 설명할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학의 역사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더 밀고 나가야 될 거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과학으로 더 할 수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다른 질문인데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예술 분야 종사자이죠. 예술 분야 종사자인데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학이 예술에 영향을 미친 적은 되게 많지만 예술이 집단적으로 과학의 움직임에, 과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 적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세기의 어떤 발견들, 뭐 수학 발견이지만 뭐 불완전성 원리라든가 뭐 물리학에서의 뭐 불확정성 뭐 이런 것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세상에 완전한 게 없고 늘 뭔가 우리가 믿었던 것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구나. 뭐 이런 믿음 같은 게 이제 지성인들 사이에서 20세기 지성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20세기의 여러 문화 사주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정도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뭐 예술가들의 어떤 뭐 운동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게 뭐 개별 과학자들한테 큰 감동을 주기는 했겠지만 어떤 과학에서의 무슨 운동이라든가 뭐 사조? 뭐 방향?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준 적이 있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과학이고 그냥 예술은 그냥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위험한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그냥 활동하는 뭐 그런 것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예술은 한 번도 과학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는 워낙 과학의 발전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아마 예술이 뭔가 그러니까 따라가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근데 좀 더 과거로까지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갈릴레오의 생각이나 케플러의 생각이 100% 그냥 과학자의 생각일까? 그렇지 않다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케플러 같은 경우는 그 행성의 운동을 정확히 계산하고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수비학적인 미신적 믿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은 아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이 그 자세한 궤도에 대한 그 탐구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다음에 뉴턴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중력 법칙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연금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도 그 산업혁명, 그러니까 19세기 근대과학이 시작된 이후에 과학 발전 속도가 빨라서 예술이 미처 영향을 주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과학의 시작 단계나 초창기에는 실제 그 많은 과학자들이 이 주변의 자기 환경에서 영향을 안 받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나 그 당시에 신학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과학자한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현대에 와서는 너무나 과학이 정교해지고 사실 그 과학 실험실에 가보시면은 일상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미 연구가 끝난 거고 네. 인간의 감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영향을 주고 싶어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지금 가능해진 것 같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뭐 그렇게 길게 산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도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가속이 붙는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챗GPT 처음 썼던 게 불과 뭐 한 2년 전? 뭐 이런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다 쓰고 있어요.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저 아주 어릴 땐 냉장고도 없었어요. 냉장고가 집에 들어오는 거 보고 와 칼라 텔레비전 들어왔다고 좋아하고 전화기도 없던 집이 있었는데 근데 세상에 지금은 인공지능 뭔가 이렇게 아까 이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제 과학이 영향을 미치는 거에 이제 어떤 한계선이라든가 뭐 좀 과학이 물질적 대상을 다루니까 아마 그 영역 너머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가끔 저는 이제 요즘 챗GPT랑 심오한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생각이 꽤 바뀝니다. 특히 아주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뭐 진화심리학처럼 맹렬하게 그 어떤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직관의 원리를 풀어보겠다. 그래가지고 푸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많이 사용하시는군요. 최근에 정말 최근에 네, 일주일 정도 전부터 저 썼는데요. 실생활에 쓰지는 않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수님이 저 챗GPT나 다른 생성형 AI 어떻게 쓰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내일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호모세피엔스, 조지프 헨릭의 호모사피엔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상욱 교수님이 첫 번째로 꼽아주신 책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책 이야기 나눌까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죠. 아이유.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 아이유 좋아한다는 건. 네. 아이유의 노래 중에서 너무 많지만 좋아하는 게 이제 무릎이 좀 되게 좋아요. 아이유의 무릎 듣겠습니다. 아이유의 무릎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나라 대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에드용의 이토록 굉장한 세계를 꼽아주셨어요. 저 네. 책이죠? 근데 일단 제가 대표 물리학자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걸려서 마음이 얼굴이 많이 알려진 물리학자죠. 네. 대표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를 줄여서 그냥 대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한국의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에드용의 이토록 굉장한 세계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지금 들어가지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뭐 여기 설명이 돼 있지만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감각, 네. 감각에 대해서 뭐 시각, 청각, 뭐 여러 가지 그 감각들이 있잖아요. 촉각 그런 감각들을 하나씩 얼마나 그들의 감각이 경이롭고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동물의 세계의 어떤 굉장히 깊은 감각 버전이랄까? 네. 전 너무 재밌게 이 책을 봐가지고요. 네. 뭐 정말 정말 희한한 감각 뭐 책에 나온 거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습니까? 사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그런 얘기들은 서문에 나오잖아요. 네.
1980년대인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20세기에 쓰여진 책 가운데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토마스 네이글 네, 네, 철학자 네. 네이글의 논문이죠. 그렇죠. 엄청 유명한 논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박쥐가 된다면 어떨까? 이제 이걸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건데요. 네. 그게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즉 우리는 다른 동물이 되었을 때 그 동물이 세상을 어떻게 볼지를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조금 버전을 바꿔서 사고 실험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논문도 많고.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은 빨간색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동물의 감각이란 것이 네.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라고, 뭐 한 예를 들자면은 이게 거미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거미는 눈이 되게 많아요. 한 8개인가 9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네. 그 눈들이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움직임만 보는 눈이 있고, 네. 어떤 눈은 그 거리만 보거나, 어떤 눈은 뿌연 정도 밝기만 보거나.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움직임과 색깔과 모습이 분리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데, 저는 눈이 8개 있어서 약간 그 카메라에 뭐 이렇게 아이폰에 카메라 여러 개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뭐 그게 이체시를 더 그럴 줄 뚜렷하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눈은 다 성능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각각의 눈이 있고, 그 눈이 그 물체의 특정한 면만을 본다면 움직임만 보는 눈이 있고, 색만 보는 게 있고, 거리만 재는 눈이 있고, 뭐 형태만 보는 눈이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들어온 시각이 어디선가 통합은 되겠지만 일단 다 따로따로 감지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몇 개 가리면은 얘는 거리를 모른다든가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네. 그 딴 건 다 아는데 움직임을 모른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아까 박쥐 얘기를 하자면은 네. 움직임과 모양이 분리된 시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 네.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움직임과 모양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거미는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고요. 이게 문장 차원에서 저희들 대부분이 움직임과 모습이 분리될 수 있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죠. 다음에 우리랑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조류조차도 네. 이제 인간은 시각이 눈이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앞을 보게 돼요. 아, 그쵸. 근데 조류는 이렇게 눈이 옆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네요. 옆에 달려 있어서 네. 물론 양옆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시야가 앞에 약간 겹치는데, 그래서 겹치는 여기가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새는 좌우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문장이 여기 있는데, 네. 전 이런 문장은 그 작가님들도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인간의 시각 세계는 눈 앞에 있고 인간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조류의 시각 세계는 주변에 있고 새들은 그 사이를 통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걸을 때 우린 당연하지만 시각의 세계 속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형태로 세상을 살아가요. 네. 근데 조류는 한 번도 세상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걔네들은 언제나 세상을 통과한다. 그런 느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조류는 오히려 거꾸로 조류가 생각을 이제 깊이 할 수 있다면 인간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겠어요. 인간은 뒤가 안 보이면 뒤는 까맣게 돼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인간의 시야에는. 그렇죠. 네. 저희는 그렇죠. 눈을 뜨고 있을 때 뒤가 안 보인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랑 아주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데, 사실 여기서 가장 극적인 얘기는 냄새에 대한 거였어요. 냄새요. 후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게 많이 오해했었는데, 산에 가보면 네.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역시 산에 오니까 새소리 네. 조금 뭐 깍깍 짹짹거리고 조용해요. 그래서 역시 참 자연은 고요하고 너무 좋다. 네. 근데 인간 사이는 그렇게 시끄러울까? 인간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네. 도시에 가는 순간 그 소음 때문에. 근데 이건 인간의 착각인 것이, 인간은 소리로 소통하는 동물인데요. 네. 소리로 소통하는 동물은 많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동물은, 보통 우리가 동물이라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닭이나 소를 떠올리시지만 동물의 대부분은 곤충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동물은 화학 물질로 소통을 해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것이 후각이고. 후각이죠. 네. 그래서 사실 후각이 지구상 동물을 대표하는 그 소통 수단인데 네. 우리는 후각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이 세상이 조용하다는 착각을 하는데 실제 여기 나오지만 그 산에 가면은 가장 많은 그 동물군은 개미거든요. 네. 개미가 가장 많은 그 동물들인데 개미들은 끝없이 페로몬을 내뿜으면서 그렇죠. 서로 간에 정교한 대화를 하고 있어서요. 네. 다음 나무나 식물들도 서로 화학물질로 소통을 하거든요. 네. 곤충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바글바글 하면서 막 대화를 하고 여기 위험 물질이 오고 있어. 야, 개미가 나 물어뜯고 있어. 뭐 수없이 떠들고 비명 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후각을 거기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세상이 고요하구나.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웃기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막대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자연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면은, 네. 내가 나무를 자를 때 비명 소리가 들리면 나무를 못 자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들은 비명을 질러요, 화학물질로. 네. 화학물질을 내뿜거든요. 그 곤충이 나뭇잎을 깨물면 화학물질이 만들어져요. 그걸 퇴치하기 위한 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네. 주변에 물질을 뿌려서 곤충이 나타났다 대비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화학물질을 가끔 느끼면서 피톤치드 참 몸에 좋다. 그렇죠. 네, 그렇게 살민력 역시 그렇게. 좋아. 고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동물의 감각 기관이 경이롭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특히 환경 이 자연과 많이 유리된 종이잖아요. 네. 인간이 그 어느 다른 동물과 달리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다른 동물들을 마구 죽이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우리의 소통이 너무나 제한적이라서 자연의 보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은 조용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죠. 하긴 인간도 뭐 좀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어떤 뭐 공장식 축산이라든가 혹은 뭐 야생 조류, 뭐 야생 동물들, 포유류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동물들한테는 이게 본능적으로 약간 좀 꺼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생을 좀 꺼리는 마음이 있는데 화학물질을 내뿜는 어떤 종들, 뭐 동물종이든 식물종이든에 대해서 그거를 뭐 비명을 지른다고 그렇게 의인화까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정교한 그 화학물질 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개미 같은 경우도 그 무거운 화학물질, 냄새가 무거운 것, 중간급, 아주 가벼운 거, 세 종류가 있어서 가장 가벼운 거는 내뿜는 순간 빠르게 쫙 퍼져갈 테니까 그건 보통 이제 위험 신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적이 침입했다, 뭐 위험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중간 정도가 되는 거는 그건 길을 알려주는 거래요. 지나가면서 여기 쭉 뿌려서 뒤에 개미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는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하면 개미랑 정말 소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무거운 거는 몸에 착 달라붙어서 자기 개인 신분 아이디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냄새를 가지고도 아주 정교하고 복잡하고 그런 것들을 다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맞아. 뱀의 혓바닥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낼름낼름 할 때 왜 갈라져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뭔가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어떤 분자들을 공기에 떠있는 분자를 많이 감지하려는 걸까요? 저도 이 책을 보고서야 뱀의 혓바닥이 갈라졌는지를 알게 됐는데 이 냄새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갈라져서 감지하냐면은 그 이유는 눈이 두 개인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아, 거리감을 갖기 위해서인가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퍼져 있을 때 오른쪽이 좀 더 농도가 높고 왼쪽이 낮으면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요. 그래서 농도 차를 알기 위해서 혀를 내밀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뱀이 머리를. 그래서 이쪽이 높고 이쪽이 좁을 때 농도가 높은 쪽으로 계속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혀를 가지고 끝없이 농도 차를 찾아가는 건데요. 농도 차로 물론 먹이를 찾는 거기도 하지만 그 자기가 그 예를 들어 어떤 뭐 사슴을 잡는다? 그러면 이 뱀이 사슴을 물어요. 독을 집어넣는데요. 보통 그런 독을 넣고서 이제 막 몸을 감고 싸우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대요. 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막 먹이가 몸부림치는 거에 이제 다칠 수 있으니까. 대개는 뱀이 탁 물고 빠져요. 탁 문 다음 탁 빠져요.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얘가 난리를 쳐도 안전하잖아요. 하지만 그 독으로 한 번에 죽이지 못하더라도 이제 꽉 물고 있지 않으니까 이 독이 서서히 퍼지면서 결국은 죽이거든요. 근데 물론 도망가죠. 그럴 때 그 독에는 냄새가 나올 수 있는 독을 문 거예요. 자기 독 냄새가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서는 딱 서서
딱 이걸 피고서는 따라가는 거죠. 쫙 따라가요. 얘가 쓰러질 때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 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뱀이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했지만 냄새로 더 정확하게 따라가고 실제로 사냥할 땐 냄새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이 이제는 혓바닥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제가 거리를 재고 있거나 주변 환경을 지금 모니터링, 사실 동물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인간 빼고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동물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주로 의지하는 감각이 시각이고, 그렇죠. 시각을 통해서 이제 뭐 거리 같은 것도 측정하고 하지만 어떤 동물은 또 이제 눈으로는 그냥 밝다 어둡다밖에 모르는 그런 동물도 있잖아요. 다른 감각으로 저희가 시각처럼 의존하는. 그래서 인간이 있고. 너무나 시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음에 소통을 소리로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이 있어서 저들도 눈만 달려있으면 눈으로 다 측정하는 줄 알고, 다음에 소리를 좀 내면은 뭐 소리 가지고 뭔가 분석하려고 그러지만 대개의 동물들은 대부분 화학물질로, 코끼리도 화학물질 소통하거든요. 강아지도 다 아시겠지만 개는 세상을 이 냄새로 보는 동물이에요. 교수님이 이 책 영업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전 이 책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르다니 동물에 대해서. 이거 전자책도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다운을 받았어요. 읽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네. 손을 뗄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내용들이. 교수님 이제 말씀도 듣다 보면 끄덕끄덕하게 되고 책도 2권 다 영업 당했고 그렇습니다. 내일 넥서스로 또 한번 영업을 이미 읽은 책이지만 또 영업도 당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벌써 마무리인가요? 네. 준비한 질문이 이거 말고도 꽤 많았는데 다음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는 물리학자 아니신가 합니다.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